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보내주신 자료 스포츠 교육학인데요. 네, 이걸 딱 펼쳐보는 순간 이건 혼자 씨름하면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용어도 낯설고 특히 그 뒤로 갈수록 나오는 법률 파트는 정말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특히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게다가 스포츠라는 실기 분야에 어떻게 학문적인 이론이랑 또 법이 얽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방대한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이야기로 한번 꿰어보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땀 흘리면서 뛰었던 그 체육 시간이 어떤 철학적 고민이랑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서 지금의 스포츠 교육이라는 거대한 분야가 됐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흐름만 제대로 잡아도 복잡한 개념들이 훨씬 쉽게 정리될 거예요.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스포츠 교육이라는 판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부터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예전에는 체육하면 보통 학교 체육 수업만 떠올렸잖아요. 네, 그냥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비교도 안 되게 넓어졌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크게 세 개의 기둥이 이 분야를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의 기둥이요? 네. 첫째는 여전히 중요한 학교 체육,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나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요. 네. 둘째는 학교 밖에서 우리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헬스장에 가거나 주말에 조기 축구에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국가대표나 프로 선수들을 육성하는 전문 체육, 흔히 말하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은 바로 이 세 가지 영역 모두를 다루는 종합학문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전 국민의 스포츠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스포츠 교육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창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더라고요.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의 변화.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학문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19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스포츠 교육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네. 바로 신체의 교육, Education of the Physical 였죠. 신체의 교육이라 단어만 들어보면 몸을 가르친다, 즉 몸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합니다.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신체를 강건하게 만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 그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당시에 주로 했던 활동들을 보면 막 줄 맞춰서 하는 체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에는 기독교주의라는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그 부분 흥미없더라고요. 그 머스큘러 크리스티아니티 맞죠? 강인하고 남성적인 신체에 건전한 기독교 정신이 깃든다는 사상. 네, 이상적인 남성은 강인해야 하고 여성은 순결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 단련은 그런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수단 그 자체였던 거죠. 다른 교육적 가치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을 튼튼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전부였던 시대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900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 즉 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혁명이요? 네, 스포츠 활동이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즉 몸을 도구로 써서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자는 생각이었죠. 몸을 도구로 쓴다. 그 다른 무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 덕, 체입니다. 지, 덕체? 네, 신체 능력은 기본이고요. 스포츠 규칙을 배우고 전략을 짜는 지식, 즉 인지적 가치, 네. 그리고 팀워크, 페어플레이, 감정 조절 같은 사회성 및 정서, 즉 정의적 가치까지 함께 키우는 걸 목표로 삼게 된 겁니다. 와, 이게 바로 현대 스포츠 교육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냥 몸만 튼튼하면 됐었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의 개최였어요. 아, 올림픽. 네, 올림픽이 열리면서 아마추어리즘이나 페어플레이 같은 정신이 중요해졌고 스포츠가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존 듀이 같은 진보주의 교육 사상가들의 영향도 컸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놀고 뛰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놀이와 게임의 교육적 가치가 재발견된 거죠. 딱딱한 훈련보다 즐겁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886년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된 놀이터 증가 운동인데요. 놀이터 증가 운동이요? 그냥 놀이터를 많이 만들자는 운동 아닌가요? 시작은 그랬죠. 그냥 빈 공터에 모래더미를 쌓아준 게 전부였어요. 네, 모래더미요? 네.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에 혁명적인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어울려 노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에 교실 수업만큼이나 필수적이라는 신념이 확산된 거죠. 와, 이게 바로 신체를 통한 교육, 철학이 현실에 뿌리 내린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냥 모래쌓기에서 시작된 운동이 그런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랬죠. 결국 이 거대한 전환은 미래의 스포츠 지도자가 될 청취자분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단순한 기술 코치가 아니라 참여자의 인성과 사회성까지 디자인하는 교역자입니다. 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축구 리프팅을 가르친다고 해보죠. 신체의 교육 관점에서는 공을 100개 차는 게 목표입니다. 네? 하지만 신체를 통한 교육 관점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찰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친구와 개수를 경쟁하며 규칙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신체 능력을 기르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단순 기술자의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교육의 철학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다음 단계는 이 분야가 어엿한 학문으로 인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자료에 나오는 체육 학문화 운동이 바로 그건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역학 같은 분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흐름입니다. 그 이전까지 체육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만 치중했어요. 아, 방법론. 육상은 이렇게, 체조는 저렇게. 그런데 이 운동의 핵심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원리를 과학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공을 더 멀리 던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냥 팔을 더 세게 휘둘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근육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하고 최적의 투사 각도는 몇 도인가를 생체 역학이나 운동 생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흐름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랭클린 헨리 교수가 체육은 독립된 학문 분야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아, 그 헨리 교수요? 네, 이게 거의 독립선언문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때부터 체육학이 체육사, 운동 생리학,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등으로 마구 분화되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체운동학, 즉 키네시올로지라는 훨씬 넓은 개념으로 발전했어요. 키네시올로지? 네, 이건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재활, 건강, 여가 등 인간의 모든 신체 활동을 다루는 종합적인 지식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하.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왜 스포츠 지도사에게 이런 복잡한 이론 과목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도해야 하는 전문가니까요. 철학이 바뀌고 과학적 기반까지 갖추게 된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이 철학과 과학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네, 규칙이죠. 바로 규칙, 즉 법과 제도입니다. 아마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파트일 텐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 나온 법률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숨어있는 조항들만 쏙쏙 뽑아봤습니다. 이 파트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졌는지 그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가장 먼저 그리고 무조건 알아야 하는 법이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입니다.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 법을 읽다 보면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는 주체가 있더라고요. 있죠.
바로 학교회장, 즉 교장 선생님. 웬만한 권한과 책임은 전부 학교회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핵심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그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명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닙니다. 지도자를 뽑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는 건 모두 학교의 장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겠네요. 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두셔야 해요. 그리고 이 법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두 역할이 있더라고요. 체육교사와 스포츠 강사.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육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말 그대로 교육 공무원이죠. 그렇죠. 반면 스포츠 강사는 생활체육 지도사 같은 전문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입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스포츠 강사는 정규 체육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보조하거나 방과 후 학교 스포츠 클럽을 단독으로 지도할 수는 있지만 있지만? 절대로 혼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으로는 안 된다. 네, 수업 진행의 주체는 오직 체육교사입니다. 이 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 선수들을 위한 조항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습권 보장 문제인데요. 네. 운동만 하다가 정작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놓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최저학력제입니다.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 즉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선수는 각종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죠.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또 하나 정말 흥미로웠던 조항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조항이었어요. 그거 중요하죠. 학교가 의무적으로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미국의 타이틀 라인이라는 법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타이틀 라인은 1972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인데 골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성차별 금지법이군요. 네, 이게 처음에는 입학이나 장학금 차별을 없애려고 만든 거였는데 스포츠계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어떤 효과요? 왜 남학생 스포츠팀은 지원해주면서 여학생팀은 지원 안 해주냐? 이것도 명백한 성차별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된 거죠. 이 법 덕분에 미국 여자 스포츠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학생 클럽 의무화 조항도 바로 그런 철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와,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냥 법조문 하나 외우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네요. 그렇죠. 자, 학교체육진흥법을 봤으니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보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아우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정책들, 여기서도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직장체육진흥 정책이죠. 직장체육. 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무적으로 체육 지도자를 고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그냥 회사 동호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법으로 직장인들의 건강을 챙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스포츠 버스 같은 것들이요. 이 정책들은 스포츠가 더 이상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스포츠 복지의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스포츠 복지. 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카드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본인이 원하는 태권도장이든 수영장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는 거네요. 그렇죠. 스포츠 버스는 이름만 들어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움직이는 체육관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버스 안에 각종 스포츠 장비나 가상현실, VR 스포츠 체험 기기 같은 걸 싣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와, 좋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스포츠 경험을 선물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죠. 마지막으로 국민 체력 100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전국의 체력인증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자기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요. 네.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맞춤형 운동 상담과 처방까지 해주는 국가공인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처럼
현대의 스포츠 정책은 단순히 메달을 따는 걸 넘어 전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19세기 단순히 몸을 단련하던 체조에서 시작해서 스포츠를 통해 인성과 사회성을 배우는 교육의 단계로, 네, 그리고 이제는 복잡한 과학적 원리와 촘촘한 법률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되기까지 스포츠 교육학의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네. 자료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 교육의 목표가 신체의 건강을 넘어 개인의 전인적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통합까지 고민하는 학문으로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시험 문제를 맞히는 것을 넘어 앞으로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의 스포츠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가요? 눈앞의 결과물을 위해 단순히 기술을 주입하는 신체의 교육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참여자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신체를 통한 교육을 끈기 있게 실천할 것인가? 아마 지도자 생활 내내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을 진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학창시절 체육 시간 어떠셨어요? 누군가에겐 정말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좀 피하고만 싶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 아니면 그냥 내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 무엇을 파헤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이요? 네, 단순히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어떤 학생을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나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거든요. 와,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자료가 바로 한 교육 전문가의 강의 녹취록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스포츠 교육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톱니바퀴, 바로 지도자, 학습자, 그리고 이 둘을 잇는 프로그램, 이걸 하나씩 분해해서 그 비밀을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체육 시간을 바꾸게 될지도 모를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그럼 첫 번째 톱니바퀴, 스포츠 교육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나 코치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지도자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학교의 체육교사, 그리고 방과 후 활동 같은 걸 맡는 스포츠 강사, 또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역할이 다 제각각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가장 큰 차이는 그 목표에 있어요. 학교의 체육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의 전인 교육이에요. 운동기술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체육교사의 역할을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 안내자, 인성 지도자, 심지어 학생들의 모델이라고까지 표현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진짜 좋은 지도자일까요? 그냥 운동 잘 가르치고 열정만 넘치면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로젠샤인과 퍼스트라는 학자들의 연구가 아주 의미심장한 답을 줍니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5가지 특성을 찾아냈거든요. 뭔데요? 정말 궁금하네요. 첫째는 내용 제시의 명확성, 그러니까 얼마나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가. 네네. 둘째는 수업 활동의 다양성, 매일 똑같은 훈련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나 방법으로 흥미를 끄는가. 지루하지 않게요. 그렇죠. 셋째는 교사의 열의. 이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럼요. 넷째는 과제 지향성. 수업 목표에 딱 맞는 과제를 제시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바로 학습 기회의 균등성이에요. 학습 기회의 균등성. 네, 잘하는 아이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 5가지가 뭐 따로 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드로서가 열애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설명도 더 명확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할 테고 또 다양한 활동도 준비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돼 있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5가지는 그냥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단순히 지식을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지도자는 학습 환경의 건축가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자, 그럼 최고의 건축가가 멋진 집을 지으려고 해도 그 집이 세워질 땅, 그러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잖아요. 아, 최고의 비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톱니바퀴인 학습자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학습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지도자는 가르치기 전에 반드시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6가지 내적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6가지나요? 한번 살펴보죠. 크게 보면 2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이요? 네, 즉 기능 수준이나 체격, 체력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배우려는 의지인 동기유발 수준, 원리를 이해하는 인지 능력, 또 긴장감을 다스리는 감정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연령이나 성별 같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요. 아, 이거 완전 공감돼요. 제가 어릴 때 야구를 되게 못했는데 같이 시작한 친구는 금방 잘하더라고요. 아,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릴 때 아빠랑 캐치볼을 많이 했대요. 저랑 기능 수준의 출발선이 아예 달랐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학습자는 각자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의 원리? 네. 그래서 좋은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과제를 던져주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런 개인차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건 이런 개인차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우리 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화하더군요. 네, 맞아요. 움직임 발달은 하나의 거대한 여정과 같아요. 갓난아이가 손을 뻗고 뒤집는 반사적 움직임에서 시작해서 유아기에는 걷고 뛰는 기초적 움직임을 배우죠. 네. 그러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면 이 기초 움직임들이 결합돼서 농구의 슛이나 축구의 킥 같은 전문적 움직임으로 발전해요. 온몸의 세포가 스펀지처럼 새로운 기술을 빨아들이는 시기죠. 아, 가장 배우기 좋은 시기군요. 그럼 성인이 되면 이 여정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목표가 바뀔 뿐이에요. 성인기와 노년기에는 경쟁이나 기술 향상보다는 건강 유지, 즐거움, 또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한 평생 체육으로 전환되는 거죠. 아, 저희 아버지가 매일 아침 친구분들과 게이트볼 치러 가시는 것처럼요. 이제는 기록 경쟁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스포츠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자기 몸과 즐겁게 관계 맺는 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최고의 건축가, 즉 지도자가 있고 그가 설계를 펼칠 땅의 특성, 학습자까지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톱니바퀴, 바로 이 둘을 연결할 설계도, 즉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료에서는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체육이 추구하는 3가지 가치 영역입니다. 3가지 가치 영역이요? 네, 이걸 컴퓨터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첫째는 심동적 영역. 이건 우리 몸의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웨어? 네, 정확한 자세로 공을 던지는 기술, 더 빨리 달리는 체력 같은 거죠. 아하, 그럼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인가요? 빙고! 2번째는 인지적 영역,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아, 경기 규칙을 이해하고 상대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짜고 오프사이드가 뭐지? 같은 개념을 아는 지적인 능력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다 있는데? 아, 혹시 운영체제 OS인가요? 완벽합니다. 마지막은 정의적 영역, 바로 운영체제예요. 와, 스포츠맨십, 협동심, 패배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 같은 거죠.
이 OS가 불안정하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졌어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와, 그 비유 정말 기가 막히네요. 듣고 보니 제 학창 시절 체육 시간은 거의 90%가 하드웨어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무작정 뛰고 던지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걸 통해 뭘 배워야 하는지 그 OS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던 거죠. OS를 통합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당연히 지도자에게도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냥 운동만 잘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료에서 슐만과 매칠러라는 학자의 이론이 나오던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매칠러의 세 가지 지식 유형은 지도자의 전문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오. 이걸 초보 코치와 베테랑 코치에 빗대어 설명해 볼게요. 초보 코치는 명제적 지식, 즉 규칙이나 이론 같은 무엇을 아는 지식은 풍부해요. 책으로 공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전은 약하겠죠. 그렇죠. 반면 경험이 쌓인 베테랑 코치는 절차적 지식을 갖게 돼요. 선수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훈련 분위기를 관리하는 그런 노하우죠. 아, 경험에서 나오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스터 코치는 마지막 지식, 바로 상황적 지식을 가집니다. 상황적 지식이요? 이건 언제, 왜 그걸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획했던 훈련을 과감히 중단하고 선수들과 상담을 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같은 거죠. 이론과 경험을 넘어선 통찰력의 경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이론을 현실에 맞게 변주하는 능력? 그게 바로 마스터의 조건이군요. 프로그램 이야기로 돌아가서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방식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리그전, 토너먼트 같은 거요? 네네. 특히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기억에 남아요. 한 번 졌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패자조에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방식이죠. 모든 학생에게 최대한 많은 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니까요. 아,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라 참여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장치입니다. 앞서 말한 정의적 영역을 길러주는 좋은 예시고요. 그렇군요. 그럼 학교 밖에 생활체육이나 전문 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를까요? 목표가 다르니 설계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생활체육은 남녀노소 모두가 대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재미와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렇죠. 재미없으면 안 하죠. 그럼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재미없고 어려우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반면 전문 체육은 선수의 기량 향상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냉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료에 나온 마텐스의 6단계 모델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 모델을 보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1단계에서 선수의 현재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2단계에서 선수의 심리 상태까지 문진하죠. 그리고 3단계에서 주변 환경을 분석한 뒤에 야 4, 5, 6단계에 걸쳐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라는 처방전을 내비는 거예요. 와, 주먹구구식 훈련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스포츠 교육이라는 게 그냥 운동 가르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공학에 가깝다는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포츠 교육을 움직이는 세 개의 톱니바퀴를 살펴봤죠. 네,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건축가인 지도자, 저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땅과 같은 학습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교한 설계도인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스포츠 교육은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을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활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람을 성장시킨다. 이것이 스포츠 교육학의 궁극적인 가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잘 짜인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체육 수업에는 이 중 어떤 요소가 있었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 어쩌면 즐거웠거나 혹은 힘들었던 그 기억이 지금 움직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평생의 건강 습관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학창시절 체육 시간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선생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운동장 돌고 구령 맞춰서 준비운동하고 네네. 똑같은 거 맨날 했죠. 그러고는 바로 편 나눠서 시합 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그 체육 수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 말하는 4가지 핵심 수업 모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체육 시간을 통해 뭘 얻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모든 걸 이끄는 방식부터 학생 개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 또 팀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아예 교실을 하나의 스포츠 리그로 만들어버리는 방식까지. 네, 그 4가지 모형이 각각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익숙한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네. 이건 뭐랄까, 교사는 지휘자, 학생은 연주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수업의 모든 걸 교사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이 모형의 모든 걸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요? 네. 이 모형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이론까지 올라가요. 아, 조작적 조건화 이론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잘하면 간식 주고 잘못된 행동은 못하게 막잖아요. 아하, 네네. 그런 원리를 수업에 적용한 거예요. 교사가 명확한 과제를 주고 학생들은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럼 교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세 좋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손목 스냅을 조금만 더 써다 이렇게 바로바로 교정해 주는 거죠. 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기술적 성취를 끌어내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6단계 절차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면서 시작하고 2단계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오늘 배울 새로운 기술을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단계, 초기 과제 연습이에요. 여기서 학생들이 연습을 시작하는데 교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률을 계속 체크합니다. 성공률이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예를 들어 농구 자유투를 10번 던지게 하고 8번 이상 성공하는지 보는 식이죠. 이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성공률이 80%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거든요. 80%요? 네,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이 초기 연습 단계에 머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80% 성공률이라는 목표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이 계속 그 80%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업 전체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한 반에 30명이나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요. 바로 그게 이 모형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전체 학생의 80%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적용해요. 아, 결국 그럼 나머지 20%의 학생들은 좀 뒤처진 채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단계를 통과하면 4단계에서 교사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5단계에서 혼자 연습할 시간을 준 뒤 마지막 6단계에서 오늘 배운 걸 총정리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운동 기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반대로 이미 좀 잘하는 학생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는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최우선 학습 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심동적 영역, 그러니까 신체 기술 습득이에요. 아, 일단 기술이 먼저다. 네, 지식이나 태도는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죠. 일단은 잘하게 만드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셈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모두를 똑같은 틀에 맞추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뒤처지는 학생도 너무 앞서 나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있나요? 네,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모형의 주제는
내 수업의 진도는 내가 결정한다. 오, 완전히 다른데요? 네, 직접 교수 모형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내 진도를 내가 결정한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선생님 한 분이 학생 30명을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봐주나요? 여기서 핵심은 교사가 미리 준비해둔 학습 자료 묶음입니다. 학습 자료요? 네, 마치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교사가 각 차시별 과제, 수행 기준, 평가 방법, 심지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힌 과제 카드를 미리 다 만들어놔요. 아하. 학생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와, 그럼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1대1로 코칭해주는 개인 트레이너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교사는 수업 전체를 통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습이 좀 느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잘하는 학생은 기다릴 필요 없이 쭉쭉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업의 주인이다라는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형도 최우선 학습 목표는 심동적 영역, 즉 기술 습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모형과 목표는 같은데 방법만 다른 거군요. 네, 목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주도권.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수업 내용, 과제 제시, 학습 속도, 이 모든 걸 교사가 결정하잖아요. 네, 전부 다요. 하지만 개별화지도 모형에서는 수업 내용과 과제 제시는 교사가 하지만 학습 속도만큼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교사 주도의 전체주의 방식, 두 번째는 학생 주도의 개인주의 방식이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포츠는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함께 배우는 방식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현대교육에서 가장 주목받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협동학습? 주제는 아주 명확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와 함께 배우기.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봤어요.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협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같이 활동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조별 활동하면 꼭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있죠. 꼭 있죠. 잘하는 몇몇이 다 하고 점수는 다 같이 받는 이 모형은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어요. 여기서 협동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라니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팀 보상이에요. 평가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팀의 평균 점수가 기준을 넘었을 때만 팀원 모두에게 보상을 줍니다. 아,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개인의 책무성입니다. 모든 팀원의 점수가 우리 팀 점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책임감이 생기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학습 성공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운동 잘하는 애들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걸 막기 위해 예를 들면 이전 기억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달리기가 느렸던 학생도 자기 기록을 2초 단축하면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죠. 모든 학생이 팀의 영웅이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네요. 특히 그 직소라는 전략은 거의 기업의 프로젝트 팀 운영 방식 같아서 놀랐어요. 그렇죠. 직소 퍼즐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 농구 수업에서 드리블, 슛, 패스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해보죠. 네. 4명으로 구성된 각 팀에서 1번 학생은 드리블, 2번은 슛, 3번은 패스 전문가가 되기로 역할을 나눠요. 그리고 다른 팀의 같은 역할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요. 아, 드리블 전문가들끼리 따로 모이는 거군요. 네, 거기서 드리블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다시 원래 자기 팀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배워온 기술을 팀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 팀원들이 패스를 못 배우게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의 최우선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술 습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럼 설마 농구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모형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이요? 협동심, 책임감, 리더십, 동료애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것이 농구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와, 체육 수업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건 정말 체육 수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거네요. 기술, 개인의 속도, 팀워크까지 다뤄봤는데 혹시 이 모든 걸 합쳐놓는 듯한 끝판왕 같은 모형도 있나요? 하하,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 이 모형의 아주 원대한 주제는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길러내는 겁니다.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이다.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데요?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유능한 스포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술과 전략을 갖춘 사람입니다.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박식한 스포츠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스포츠의 역사, 전통,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뜻해요. 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하고 응원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 스포츠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거의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평생 스포츠와 함께 살아갈 한 명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 철학이래요. 맞습니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구현하죠? 실제 프로스포츠 리그를 교실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6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6가지나요? 첫째,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진행되는 시즌제로 운영되고요. 둘째, 학생들은 시즌 내내 같은 팀에 소속됩니다. 셋째, 정식 경기 일정에 따라 리그를 치르고요. 네. 넷째, 시즌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결승전 행사, 즉 플레이오프가 열리죠. 다섯째, 모든 경기 결과와 개인 기록이 꼼꼼하게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런데 이 모형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단순히 선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모형을 끝판왕으로 만드는 지점이죠. 학생들은 시즌 동안 선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주장, 감독, 코치, 심판, 기록원, 장비 관리자, 심지어 기자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아니, 학생들이 심판이나 감독까지 한다고요? 네, 물론 교사가 기본적인 교육은 해주지만 실제 경기 운영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요. 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우선시되는 학생 목표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선수일 때는 당연히 기술, 즉 심동적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감독이 되어서 작전을 짜야 할 때는 전술 이해도, 인지적 영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원들과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주장의 역할일 때는 리더십과 소통 능력, 즉 정의적 영역이 핵심이 되고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제가 직접 심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음 경기부터는 절대 심판 판정에 함부로 항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스포츠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겠네요. 앞서 나온 3가지 모형의 장점들이 모두 통합된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술 습득, 지적 성장, 사회적 가치 함양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야심차고 종합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스포츠 교육 모형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직접 교수 모형에서 시작해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개별화 지도 모형, 그리고 우리라는 가치를 배우는 협동학습 모형.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결된 스포츠 세계를 경험하는 스포츠 교육 모형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 획일적인 체육 수업 너머에 얼마나 다채로운 세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네요. 네, 이 4가지 모형은 단순히 수업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체육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표인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게 목표인지, 네. 그 목표에 따라 최적의 도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학교 체육 수업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재밌겠네요. 그게 테니스일 수도 있고 코딩이나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단계와 학습 스타일에 이 네 가지 모형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엄격한 스승의 직접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는 협동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만의 속도대로 가는 개별화 학습이 맞을 수도, 아예 실제처럼 부딪히며 배우는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몰입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최적의 학습 모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스포츠를 가르치는 방식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단순히 기술 훈련 이런 걸 넘어서 학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 4가지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보통 체육 시간 하면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고 우린 그걸 그냥 따라하는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방법들은 그 틀을 완전히 깨더라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답 대신 질문만 던져준다거나 심지어 스포츠 기술보다 책임감을 먼저 가르치는 방식도 있었어요. 오늘의 목표는 이 4가지 접근법이 각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무엇을 길러내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 4가지 모형을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제 생각엔 바로 이 수업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같아요. 교사인가 아니면 학생인가? 그리고 교육의 최종 목표가 완벽한 기술을 가진 선수인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훌륭한 인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인가? 이 질문의 답이 각 모형마다 전부 다르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동료 교수 모형인데요. 솔직히 저는 자료 보면서 이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학생들이 서로 가르친다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체 어떤 원리인 거죠? 이건 아주 직관적인 방식이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이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은 개인 교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학습자가 되는 거죠. 실제 교사는 내용을 개인 교사한테만 알려주고요. 그럼 그 학생이 자기 짝꿍인 학습자를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역할을 바꾸고요. 이 다른 학생에게 잘못된 자세를 가르쳐주면 어떡하죠? 둘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모형의 성공은 전적으로 실제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과제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해요. 일종의 코치를 코칭하는 역할인 거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교사는 뒤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총감독 같은 역할이군요. 그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선 어떨까요?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는 것보다 친구한테 배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또 또래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학습의 초점이 갈리는 게 재미있어요. 가르치는 학생은 머리를 쓰는 인지적 영역이 중요하죠. 완벽히 이해해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배우는 학생은 직접 몸으로 해봐야 하니까 소위 몸이 기억하게 하는 심동적 영역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한 쌍 안에서 머리 훈련이랑 몸 훈련이 동시에 일어나는 셈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결정권, 예를 들어서 뭘 가르칠지, 언제 역할을 바꿀지 같은 건 다 교사가 쥐고 있는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하긴 하지만 수업의 통제권은 여전히 교사에게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형이죠. 자, 동료 교수 모형이 교사의 통제 아래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면 이번에 볼 탐구 수업 모형은 거의 정반대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학생에게 공을 던져버리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래? 하고요. 맞습니다. 이 모형의 키워드는 시범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교사는 정답을 보여주는 대신에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수업에서 자, 레이업 슛은 1, 2 스텝 밟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수비수를 피해서 가장 성공률 높게 슛을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겠네요. 뭐 한 발로 쏴보기도 하고 뱅크슛을 하기도 하고 스텝을 다르게 밟아보기도 하고요. 아, 정답을 찾는 과정 자체를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모형의 목표는 완벽한 레이업 슛 자세 하나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또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죠. 그래서 학습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인지적 학습이 첫 번째고 그 결과로 기술, 즉 심동적 학습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근데요, 이 방법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특히 성격 급한 학생들은 아, 선생님 그냥 빨리 정답 알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게 이 모형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질문의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 해요. 처음에는 아주 넓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으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질문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일종의 생각의 길을 터주는 역할이에요. 수업의 전체적인 속도는 교사가 조절하지만 그 길 위에서 해답을 찾아 뛰어다니는 건 전적으로 학생들의 몫이 됩니다. 앞서 본 탐구 모형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전술 게임 모형은 그 질문을 실제 경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게임 자체에서 찾게 만드는 거죠.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체육 수업,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보통 기술 연습을 한참 하다가 수업 끝날 때쯤 잠깐 경기를 하잖아요. 드리블 연습 따로, 패스 연습 따로, 슈팅 연습 따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아니 이 지루한 연습을 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전술 게임 모형은 바로 이 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게임의 큰 그림, 그러니까 전술을 먼저 이해하게 한다는 거군요. 자료다 나온 축구와 풋살 예시가 딱 그거네요. 네, 맞아요. 풋살은 축구의 규칙과 전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축소판 변형 게임이죠. 학생들은 5대5 풋살처럼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는 변형 게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려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구나. 이럴 때 패스를 해야 공격이 수월하구나. 같은 그런 핵심 전술을 먼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관련 기술을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11명이 뛰는 정식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6단계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게임을 소개하고 규칙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전술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근데 기술 연습은 5번째 단계 가서야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방식과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모형의 핵심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게임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기술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학습 우선순위는 인지적 영역, 즉 게임을 읽는 능력이 가장 먼저입니다. 전술을 이해해야 기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변형 게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냥 사람 수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핵심을 짚으셨어요. 변형 게임을 설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대표성과 과장성입니다. 대표성은 그 변형 게임이 실제 게임의 핵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과장성은 특정 전술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구에서 2대1 속공 상황을 가르치고 싶다면 아예 수비 1명에 공격 2명만 뛰게 하는 미니게임을 시킬 수 있겠죠. 이건 실제 경기 상황을 대표하면서도 그 속공 상황을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학생들이 의사결정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접근법이네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미니게임이 아니었군요. 네. 하지만 이 모형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풋살에서 배운 전술이 11명 축구의 복잡성이나 넓은 공간감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변형 게임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식 게임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이 모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형으로 넘어가 보죠.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인데 이건 앞선 3가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스포츠를 잘하는 것보다 뭐랄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모형의 창시자인 돈 헬리스는 신체 활동을 인격 함양을 위한 도구로 봤어요. 핵심 철학은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과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 통합에 있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배구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자료에 나온 책임감 수준 5단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 같더라고요. 네, 이 모형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죠. 0단계 무책임은 아예 참여를 거부하거나 남탓만 하는 수준이고요. 1단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즉 최소한 남을 방해하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참여와 노력,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는 단계죠. 여기까지가 교서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다음부터는 학생의 자율성이 커지는 단계군요. 그렇죠. 3단계 자기 방향 설정은 교사가 일일이 감독하지 않아도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이고요. 4단계 돌봄과 배려는 자기 과제를 넘어서 동료를 돕고 격려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5단계는 전이인데요. 수업에서 배운 책임감을 교실 밖, 더 나아가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모형을 들으니까 갑자기 제 어릴 적 태권도 사범님이 생각나네요. 그분은 기술보다 예의나 정리정돈을 더 강조하셨거든요. 띠를 반듯하게 매는 법, 도복을 스스로 개는 법 같은 거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범님은 태권도를 통해서 5단계의 전의를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도장에서 배운 책임감을 집에서도 실천하게끔요. 와, 정말 완벽한 예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아주 유동적이에요. 학생들이 0단계나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교사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만 학생들이 3, 4단계로 성장하면 교사는 뒤로 물러나서 조언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교사의 리더십 스타일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형에서는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겠네요. 어떤 날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정의적 영역이 중요할 수 있고 또 다른 날은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지적 영역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의 활동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굉장히 유연하고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가지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정말 깊게 파헤쳐봤는데요. 이걸 다 듣고 나니까 결국 이 4가지 모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수 모형은 정확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데 탐구 수업 모형은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죠. 또 전술 게임 모형은 게임의 판을 읽는 눈을, 그리고 마지막 책임감 지도 모형은 스포츠를 통해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수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교육의 설계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정말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게 명확해지네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코치나 교사라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선택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팀을 맡았다면 처음에는 전술 게임 모형으로 아이들이 게임 자체의 재미에 푹 빠지게 한 다음에 팀 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책임감 지도 모형을 도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모형들을 하나만 고집하기보다 상황과 목표에 맞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구 수업 모형의 문제 해결 방식과 책임감 지도 모형의 수준별 접근법을 결합할 수도 있죠. 우리 팀의 수비 조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책임감 수준 4단계인 돌봄과 배려를 발휘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자료에 GPAI라는 평가 도구가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게 게임 퍼포먼스 어세스먼트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게임 수행 평가 도구의 약자더군요. 단순히 슛을 몇 번 성공했나 같은 결과가 아니라 패스를 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에 패스를 했는가처럼 의사결정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래요. 네, 전술 게임 모형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거구죠.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게임 이해도나 사회적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교육,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기술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누군가를 가르칠 때 평범한 코치랑 위대한 코치를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 그 비밀 레시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 비밀 레시피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 영리하게? 네. 체계적인 계획부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그리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소통 기술까지 자료 속 이론들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으로 바꿔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역시 모든 일의 시작은 계획이겠죠. 그렇죠. 계획이죠. 이 자료를 보니까 성공적인 지도 계획에는 7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나오네요. 네. 수업의 맥락, 목표, 시간 배정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사실 그냥 오늘 뭐 하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예요. 학습 목표요? 네. 자료에서는 목표를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일반 목표, 다른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목표죠. 축구 실력 향상 같은 게 일반 목표라면 행동 목표는 뭔가 좀 다른 건가요? 훨씬 구체적이죠. 축구 실력 향상, 이건 너무 막연해서 뭘 해야 할지,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걸 행동 목표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0m 거리에서 움직이는 동료에게 인사이드 패스를 10번 중 8번 정확하게 성공시킨다. 와, 어떠세요? 성공과 실패가 눈에 명확하게 보이죠? 완전히 다르네요. 어떤 조건에서 무슨 행동을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할지가 다 들어있군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목표를 짜두면 선수도 코치도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겠어요. 근데 목표가 너무 빡빡하면 오히려 창의성이나 유연성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요? 약간 로봇처럼 가르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 안에 3가지 영역을 모두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 영역이요? 네, 방금 말한 패스 성공률은 신체 기술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패스가 왜 중요한지 전술적으로 이해한다는 지식 영역. 그리고 팀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같은 태도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기술, 머리, 마음을 함께 성장시키는 입체적인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자료에 나온 그 시간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50분짜리 수업이라도 진짜 배우는 시간은 훨씬 짧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연습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분은 그냥 할당된 시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출석 부르고 이동하고 장비 정리하고 다음 차례 기다리는 관리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랑 똑같네요.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 끊어놓고 막상 기구 기다리고 물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시간 빼면 순수하게 운동한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수업 내용을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관리 시간을 1분 1초라도 줄일까?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먼저 설계합니다. 동선을 미리 짜둔다거나? 맞습니다. 장비를 미리 세팅해두는 그런 사소한 차이가 수업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자, 그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칩시다. 이제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풀어내느냐가 관건인데요. 자료에 나온 내용 발달 4단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꼭 요리 레시피 같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죠. 첫 단계는 시작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농구 레이업 슛을 배울 거야. 스텝은 1, 2 이렇게요.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 2번째 단계는 확대입니다. 과제의 난이도를 점차 높여가는 거죠. 확대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다른 기술로 넘어가는 과제 간 발달이에요.
예를 들어 배구에서 좀 쉬운 언더핸드 서브를 마스터했다면 더 어려운 오버핸드 서브로 넘어가는 거죠. 기술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네. 다른 하나는 같은 기술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제 내발달입니다. 똑같은 언더핸드 서브라도 처음엔 네트 바로 앞에서 시작해서 점점 서비스 라인 쪽으로 거리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가 중요하군요. 무작정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난이도를 높여줄지 설계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세련, 네 번째가 응용이죠. 맞습니다. 세련은 동작의 양이 아니라 질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를 요구하는 거죠. 마지막 응용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실제 경기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기술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바로 이 응용 단계로 건너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든 개념이 있었어요. 기술을 폐쇄 기능과 개방 기능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처음엔 좀 어려운 말처럼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통찰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지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폐쇄 기능은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양궁이나 골프 스윙, 볼링 같은 것들이요. 내가 공을 치는 순간 공은 가만히 있고 주변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폐쇄 기능 훈련의 핵심은 일관성이에요. 완벽한 자세 하나를 수만 번 반복해서 근육에 그냥 각인시키는 거죠. 반면 개방 기능은 정반대입니다.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술이에요. 축구, 농구, 야구 타격 같은. 맞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치거나 나를 막으러 달려드는 수비수를 피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개방 기능은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요? 완벽한 자세 하나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개방 기능 훈련의 목표는 적응입니다. 적응. 네. 완벽한 패스 동작 하나가 아니라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패스를 조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이걸 길러줘야 합니다. 똑같은 스윙이라도 한가운데로 오는 공을 칠 때랑 몸쪽으로 꽉 차게 오는 공을 칠 때의 대처법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와, 이걸 듣고 보니 제가 예전에 배웠던 운동 코치님들이 떠오르네요. 어떤 분은 맨날 똑같은 자세만 반복시켰고 그렇죠. 폐쇄 기능처럼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다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저를 막 괴롭혔는데. 그게 바로 개방 기능 훈련인 거죠. 맞아요. 그게 다 이런 철학적 차이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스포츠 안에서도 두 기능이 섞여 있죠. 오, 농구의 자유투는 폐쇄 기능이지만 수비수를 앞에 두고 쏘는 점프슛은 개방 기능입니다. 지도자는 지금 가르치는 기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훈련 방식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지루한 반복 훈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게임 유형이 나오던데 변형 게임, 리더업 게임, 스크림뮤지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변형 게임의 가장 큰 우산이에요. 가장 큰 우산. 네, 실제 경기 규칙이나 경기장 크기, 인원수 같은 걸 살짝 바꿔서 하는 모든 게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인데 골키퍼 없이 작은 골대에 넣기, 배구인데 네트 높이를 낮춰서 하기 같은 것들이죠. 실제 경기랑 비슷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규칙을 바꾼 게임이군요. 맞습니다. 그 우산 안에 두 가지 작은 게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리드업 게임인데 이건 특정 기명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 연습이요? 네, 예를 들어 농구에서 드리블 연습을 위해 수비수 한 명을 두고 골대까지 가는 1대1 게임 같은 거죠. 반면 스크리미지는 기능보다는 전술 훈련에 가깝습니다. 전술? 네, 실제 경기처럼 5대5로 편을 나눠서 미니게임을 하면서 이럴 땐 2대1 패스를 써봐 하고 전술을 가르치는 거죠.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변형 게임은 실전처럼이라는 큰 틀이고 네, 그 안에서 리드업 게임은 부분 연습, 스크리미지는 실전 리허설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학습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느낌이죠. 그렇네요. 무작정 자, 게임하자가 아니라 오늘 배울 기능과 전술에 맞춰서 어떤 게임을 디자인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가장 까다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이죠. 아, 그렇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이 집중 안 하고 떠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료에 나온 심리학적 기법들이 아주 현실적이더군요. 특히 그 프리맥 원리라는 거요. 아,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본능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숙제 다 하면 게임 시켜줄게. 이게 바로 프리맥 원리입니다. 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활동, 즉 게임을 보상으로 사용해서 덜 좋아하는 활동인 숙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네요. 이 외에도 보상과 벌칙을 명확하게 문서로 만드는 행동 계약이나 잘할 때마다 스티커를 줘서 10개 모으면 선물 주는 토큰 시스템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모두 바람직한 행동과 긍정적인 결과를 연결시켜서 행동을 강화하는 기법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벌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상 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떠들거나 장난친 학생은 수업 끝나고 주어지는 10분의 자유시간을 박탈당하고 옆에서 친구들이 노는 걸 지켜봐야 한다. 이건 좀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지도자의 딜레마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되 벌칙이 너무 과해서 학습자의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제가 예전에 유소년 축구팀에서 프리맥 원리를 써보려다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요. 왜요? 훈련 열심히 하면 미니게임 시켜줄게 했더니 아이들이 훈련 내내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나요만 묻더라고요. 하하. 보상에만 너무 집중하게 만든 거죠. 아, 원리를 알아도 현실에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군요. 맞습니다. 결국 벌을 주는 목적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규율과 낙담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잘 타는 것이 유능한 지도자의 조건이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바르고 다르니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학습자에게 주는 힌트, 즉 단서를 3가지로 나눕니다. 무릎을 더 굽혀처럼 직접 말로 하는 언어적 단서, 네. 말없이 그냥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보여주는 비언어적 단서, 그리고 코치가 직접 와서 몸을 잡아주며 자세를 교정해주는 조작 단서가 있죠. 직접 만져서. 네. 학습자의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게 이 3가지를 잘 섞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생각 자체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질문은 아마 지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일 겁니다. 자료는 질문을 크게 2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회고적, 집중적 질문입니다. 농구 슛할 때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했지? 같은 것들이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시험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확산형 가치적 질문입니다. 확산형 가치적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속공 상황인데 앞에 수비가 1명뿐이라면 3점 슛을 던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돌파하는 게 좋을까? 같은 확산형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전자는 그냥 지식이 암기고 후자는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초대장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상대팀의 흐름을 끊기 위해 일부러 거친 파울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가치적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전술을 넘어 스포츠맨십과 윤리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지죠. 그렇네요. 단순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인간을 키워내는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심한 계획, 단계별 훈련 설계, 심리학적 동기부여, 그리고 강력한 질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학습이 실제로 일어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이, 영어로 transfer라고 하죠. 전이요? 네.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완전히 바른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자료에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는데요. 테니스를 배우면 라켓을 쓴다는 공통점 때문에 배드민턴을 칠 때 도움이 되는 건 긍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배운 사람이 오토바이를 더 쉽게 배우는 것과 같네요. 정확합니다. 반면 야구 스윙을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 골프를 배울 때 자신도 모르게 야구처럼 허리를 돌리는 바람에 스윙이 망가지는 건 부정적 전이라고 하죠.
방해가 되는 거군요. 네, 뇌가 기존에 익숙했던 규칙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지도란 결국 긍정적 전이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전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겠죠. 바로 안전이죠. 네, 안전. 특히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칠 때 안전사고가 가장 걱정인데 자료에 나온 동료 경고 체계라는 방법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학생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지도자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잘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술과 과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세심한 계획부터 전략적인 게임 설계, 동기부여의 심리학, 그리고 올바른 질문의 기술까지 정말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원리들이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후배에게 업무를 가르치거나 심지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적인 질문을 넘어서 스포츠맨십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가치적 질문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지금 배우고 있는 기술에 대해 스스로에게 혹은 팀에게 던질 수 있는 가치적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어떻게를 넘어서 왜,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가를 묻는 이런 질문은 아마 여러분을 더 깊은 수준의 이해와 단단한 목적의식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왜 저렇게 가르치지? 싶은 분도 있잖아요.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딱 그 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좋은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의 차이라는 게요. 단순히 경험이나 열정 이런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축에서 나와요. 첫째는 매 순간 던지는 피드백이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둘째는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교수 스타일이라는 큰 그림. 이 두 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와 큰 그림이라. 와닿네요. 그럼 그 말 한마디, 피드백의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단순히 잘했어, 틀렸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피드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모든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서도 피드백을 여러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정적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정적 특성이요? 네, 그러니까 다음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딱 제시해 주는지 아닌지의 차이죠.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제가 자료 읽다가 막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상사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 보고서 엉망이네요? 딱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 보고서에서 3분기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면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것의 차이? 완벽한 비유입니다. 전자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자는 바로 다음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게 바로 비교정적 피드백과 교정적 피드백의 차이입니다. 점프할 때 무릎이 너무 펴져 있어. 이건 문제만 지적하는 비교정적 피드백이죠. 학습자는 그냥 위축될 뿐이에요. 네, 그냥 지적질이죠. 하지만 점프할 때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렸다가 펴면 지면을 더 강하게 밀 수 있어서 높이가 확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학습자를 성장시키는 교정적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피드백이라 근데요, 자료에 나온 유형 중에 가치적 피드백이라는 게 좀 헷갈렸어요. 예시를 봐도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지적인 건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그 가치적 피드백이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거든요. 긍정이나 부정의 단어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가 운동기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코치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블할 때 공을 앞에 두면서도 중심 이동은 잘 알고 있구나 이러면
공을 앞에 두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이동은 칭찬하는 건가? 이렇게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맞습니다. 학습자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게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상대팀이 거칠게 나왔을 때 잘 참아냈어. 이것도 그래요. 네네. 이게 앞으로도 그냥 참아라 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성숙한 태도를 칭찬한다는 건지 해석이 갈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좋은 피드백은 명확하고 즉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독심술이 필요하다? 그건 실패한 피드백이죠. 듣고 보니 이 피드백이라는 게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학습자의 다음 행동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미시적인 피드백들이 모여서 결국 수업 전체의 방향, 즉 교수 스타일을 형성하는 거겠죠. 그 모스턴의 11가지 교수 스타일 스펙트럼이 딱 그 얘기 같았어요. 네,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개별 피드백이 점이라면 교수 스타일은 그 점들을 이어서 만든 선이자 면인 셈이죠. 모스턴의 스펙트럼이 아주 흥미로운 건 이 11가지나 되는 스타일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쫙 정리했다는 점이에요. 하나의 기준이요? 네, 바로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입니다. 교사, 티처인가? 아니면 학습자, 러너인가? 아, 저도 처음엔 11가지나 돼서 좀 압도당했는데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라는 그 열쇠로 보니까 전체 그림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교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스타일에서 시작해서 점차 학습자한테 결정권을 넘겨주는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여정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견 역치, Discovery Threshold라는 겁니다. 오, 발견 역지? 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스펙트럼은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뉩니다. 앞쪽, 그러니까 A부터 E 스타일까지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정확하게 따라하는 모방 재생산의 영역이고요. 뒤쪽인 F부터 K 스타일은 학습자 스스로 새로운 답을 만들어내는 창조 생산의 영역이죠. 발견 역치라. 말이 되게 멋있네요. 단순히 흉내내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근데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교사가 학생을 그 경계선 너머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 거죠? 너무 일찍 밀어버리면 오히려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작정 미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대표적인 스타일을 통해서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교사 중심 스타일은 A 지시형 스타일입니다. 말 그대로 교사가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아, 군대 제식 훈련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뭐 수술 방법을 배우거나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처럼 절대적인 정확성이 필요할 땐 효과적이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동기부여를 완전히 죽이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포괄령을 한번 보죠. 포괄형이요? 네, 이건 모방 영역의 끝에 있지만 학습자의 결정권이 상당히 커집니다. 교사가 하나의 과제를 주되 여러 난이도로 설계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높이가 다른 허들을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자, 자기 수준에 맞는 허들을 선택해서 넘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아, 과제는 교사가 줬지만 어떤 난이도에 도전할지는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실용적이네요. 한 반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섞여 있을 때 정말 좋겠는데요.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도 각자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잘하는 학생은 높은 허들에 도전하고 아직 미숙한 학생은 낮은 허들을 넘으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발견 역치를 넘어서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대표적인 게 H, 확산 생산형, Divergent Production 스타일입니다. 확산 생산형. 이건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교사가 하나의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가능한 많은 답을 생성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공 하나랑 라바콘 3개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5가지 만들어 보세요. 라던가 글쓰기 수업이라면 주인공이 결국 패배하는 결말에 짧은 이야기를 써보세요. 같은 식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농구 수업에서 수비수를 제치는 새로운 방법을 3가지 이상 만들어봐.
라고 하면 학생들은 기존에 배운 기술을 조합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을 고안해내겠죠. 중요한 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고 창의적인가 가 평가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학습자는 이제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A 지시형에서 E 포괄형을 거쳐 H 확산 생산형으로 가는 과정이 한 명의 학습자가 수동적인 모방자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성장하는 드라마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그 성장 드라마의 배후에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SDMR 모델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죠. SDMR이요? 네, 왜 발견역치를 넘는 스타일들이 학습자를 극적으로 성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SDMR. 약자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S는 자극, 스티뮬러스입니다. 교사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봐 같은 낯선 과제를 던지죠. 네, 그러면 학습자에게 D, 인지적 불일치, 디소넌스가 생깁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네, 정답이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상태죠. 약간의 혼란이나 불편함 혹은 호기심이 생기는 그 단계군요. 핵심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M, 사색, 메디테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공을 발로 차볼까? 규칙을 바꿔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과정이죠. 아, 고민하는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R, 반응, 리스폰스가 나옵니다. 고민 끝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거나 전에 없던 움직임을 시도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시형 스타일은 이 SDMR 과정에서 D, 인지적 분리치와 M, 사색 단계를 그냥 건너뛰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교사가 자극을 주면 학생은 그냥 생각 없이 반응만 하도록 만드니까요. 반면에 확산 생산형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인지적 불일치를 유발해서 학습자가 그 사색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설계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레벨의 교수 스타일을 구사하려면 교사에게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료 마지막에 짧게 언급된 쿠닌의 교사 기술이 바로 그 내용이죠. 맞아요. 그 부분이 너무 짧게 지나가서 좀 아쉬웠어요. 상황 이해, 동시 처리 같은 개념들이 나왔는데 이게 앞서 말한 교수 스타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냥 자, 오늘부터 확산 생산형으로 수업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되죠. 만약 교사가 그런 기술 없이 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그냥 던져만 놓으면 교실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코닌이 말한 상황 이해는요. 교사가 교실의 모든 상황을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파악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이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와, 누가 딴짓을 하는지, 어느 그룹이 지금 막혀 있는지 즉시 알아채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아이들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 처리는 말 그대로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쪽 그룹에 힌트를 주면서 동시에 저쪽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중지하는 시기죠. 멀티태스킹이네요. 네. 유연한 수업 전개, 모멘텀은 수업의 흐름이 끊기거나 늘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이런 고도의 기술들이 뒷받침될 때에만 교사는 비로소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확산 생산형 같은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모든 게 정말 하나의 시스템처럼 딱 연결되어 있네요. 효과적인 피드백을 던질 줄 아는 능력, 또 학습자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지시형에서 확산 생산형까지 다양한 교수 스타일을 꺼내쓸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의 실질적인 수업 운영 기술까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좋은 가르침이란 게 얼마나 정교한 예술이자 과학인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비단 스포츠 교육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회의를 주재하거나 후배 사원을 가르치거나 자녀와 대화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로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가정은 어떤 교수 스타일을 닮아 있나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더 나은 학습자이자 또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은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모스턴의 스펙트럼은 명확히 교사 중심의 지시형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학습자 중심의 스펙트럼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이 더 진보하고 우월한 교육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전문가는 이 모든 스타일의 장단점을 꿰뚫고 주어진 상황과 학습자의 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카드를 꺼내드는 이 스펙트럼 전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평가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용어들이 조금 딱딱해서 혼자 공부하시기엔 좀 막막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시험 합격을 넘어서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개념의 뼈대만 남기고 저희가 실제 현장 사례를 막 덧붙여서요.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평가 도구의 함정부터 전문가로 가는 세 가지 길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랄까 가상의 지도자를 한 명 만들어 볼까요? 좋은데요? 이제 막 지도사 자격증을 딴 김 코치가 현장에 처음 나갔다고 상상해보죠. 네네, 김 코치. 이 김 코치가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평가를 해야 할 텐데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이 스톱워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측정과 평가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100m 달리기를 해서 15초라는 기록을 재는 건 그건 측정이에요. 아, 그냥 숫자를 재는 거. 네, 이건 그냥 숫자를 얻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죠. 그런데 평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요. 지난달 16초였던 아이가 15초가 됐네. 자세 교정이 효과가 있었구나. 이 훈련 계속해도 좋겠다. 아하. 이렇게 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평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측정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평가는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과 계획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평가는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김 코치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평가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료에 보니까 시점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김 코치가 학기 초나 시즌 초에 아이들의 현재 실력, 흥미,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건요. 진단평가라고 해요. 진단평가요? 네, 말 그대로 앞으로의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아이들을 진단하는 거죠. 그럼 수업 중간중간에 하는 거요? 수업 중간에 자세가 좀 무너졌네. 이 부분은 아주 좋아졌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아, 성장을 형성해 나간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평가죠. 마지막으로 한 학기나 시즌이 다 끝난 뒤에 이번 학기 목표였던 자유형 25m 완주를 모두 달성했구나 하고 최종 성취도를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총괄 평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단, 형성, 총괄. 와, 진짜 의사가 환자를 보는 과정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평가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쓰는 이 방법, 이거 믿을 만한 건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서도 좋은 평가의 조건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 두 단어 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현장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발생해요. 어떤 실수요? 바로 신뢰도에만 집착하는 함정이죠. 신뢰도에만 집착한다고요? 그게 왜 함정이죠? 신뢰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집니다. 순서요? 자, 예를 들어보죠. 농구 선수의 게임 이해도를 평가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네, 게임 이해도. 그런데 평가 도구로 1분간 자유투 성공 개수를 사용해요. 이 테스트 할 때마다 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어제 10개 넣은 선수는 오늘도 9개나 11개 정도 넣겠죠. 맞아요. 즉, 신뢰도는 높아요.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네, 꽤 믿을 만한 테스트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려던 게 뭐였죠? 아, 게임 이해도였죠. 맞습니다. 자유투 실력이랑 게임 이해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 즉
타당도가 낮은 평가는 아무리 신뢰도가 높아도 그냥 쓸모없는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와, 엉뚱한 걸 아주 일관성 있게 재고 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항상 타당도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내 평가가 정말 측정하려는 그것을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해요. 와, 그 비율을 들으니까 개념이 확 잡히네요. 아무리 비싼 최신형 체중계라도 그걸로 키를 재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타당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던데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학문적으로는 여러 타당도가 있지만 현장 지도자나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내용 타당도 하나만 확실히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내용 타당도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르친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가 이 질문이에요. 아, 한 학기 내내 배드민턴 스매시를 가르쳐 놓고 시험은 서브로만 본다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선생님 이건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하고 바로 항해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내용 타당도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아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그리고 평가 내용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건 시험에도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가르친 것과 평가하는 것의 일치도라는 키워드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도가 올바른 관역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신뢰도는 그 관역에 얼마나 일관성 있게 화살을 꽂느냐의 문제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체중계 비유가 정말 딱이었어요. 올라갈 때마다 60kg, 65kg, 58kg 이렇게 나오면 그 체중계는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개념이 흥미롭습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요. 이건 하나의 평가도구 안에 있는 문항들이 얼마나 한 팀처럼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 킴처럼요. 네. 예를 들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10개 문항이 있다고 쳐요. 네. 9개는 정보, 수업이 유익했나요? 선생님이 친절했나요? 같은 질문인데 마지막 하나가 뜬금없이 오늘 급식은 맛있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하하, 그건 팀워크를 해치는 질문이네요.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급식 질문 때문에 이 설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 문항 하나하나가 모두 수업 만족도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질문을 던져야 신뢰도가 높은 좋은 설문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에 크롬바흐 알파와 같은 복잡한 통계 용어가 나오던데 그건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우리 팀에 속하지 않은 엉뚱한 질문은 없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와, 훨씬 쉽네요. 이제 타당도와 신뢰도라는 가장 큰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실제 점수를 매길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명확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죠. 절대평가는 준거지향 평가라고도 하던데요. 네, 외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즉 준거를 넘었는지만 봅니다. 수영 수업에서 25m 완주라는 기준만 통과하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다 A를 주는 방식이겠네요. 맞습니다. 반면 상대평가는 규준 지향 평가라고 하고요. 정해진 집단, 즉 규준 내에서의 내 위치가 중요해요. 상위 10%만 A를 받는 우리가 익히 아는 줄 세우기 방식이죠. 그런데 점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팀워크나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것들이요. 자료에서 수행평가와 루브릭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강조하던데요. 네, 현대 스포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수행평가는 결과물이나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과정 전체요? 네, 축구에서 골을 넣었냐 못 넣었냐만 보는 게 아니라 동료와 패스를 주고받는 움직임,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이해도 같은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과정을 평가하려면 평가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갈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어떤 심판은 좋게 보고 다른 심판은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루브릭. 루브릭이요? 네, 루브릭은 그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평가 기준표예요. 기준표요. 그냥 잘함 못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농구 드리블 평가라면 상 수준은 시선은 전방을 향하고 공을 허리 높이에서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며 수비수를 마주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임처럼 아주 상세한 조건들을 명시해 두는 겁니다. 아, 그럼 중수준은
가끔 공을 쳐다보지만 기본적인 컨트롤은 가능함. 뭐 이런 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루브릭은 학생들한테 미리 모범 답안을 살짝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뭘 잘해야 하지? 하고 막막해할 필요가 없겠어요. 맞습니다. 동시에 교사에게는 일관성 있는 평가의 근거를 제공해주죠.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모든 걸 세세하게 기준을 정해놓으면 혹시 선수들의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정해진 모범 답안에만 자신을 맞추려고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오, 정말 그렇네요. 특히 예술성이 중요한 피겨스케이팅이나 리듬 체조 같은 종목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루브릭을 설계할 때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려해야 하죠? 평가 기준에 독창성이나 과제의 창의적 해석 같은 항목을 포함시켜서 정해진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장려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루브릭은 학생을 가두는 틀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명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량이고요. 와, 이렇게 평가에 대해 쭉 듣고 보니까 결국 좋은 평가를 하려면 평가하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지도자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료의 두 번째 주제인 전문가로서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평가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오니까요. 자료에서는 전문가의 역량을 크게 3가지 자질로 나누고 있습니다. 3가지 자질이요? 스포츠 과학 이론이나 훈련 방법론 같은 지식을 갖추는 인지적 자재, 네. 그걸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수행적 자질,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존중하고 지도자로서 사명감을 갖는 태도적 자질입니다. 인지, 수행, 태도.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아마 청취자께서 이 자료를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음 내용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이 3가지 자질을 대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요. 자료는 형식적, 무형식적, 비형식적 성장이라는 3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용어가 조금 낯설게 들더라고요. 아, 네. 하나씩 풀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형식적 성장은 가장 제도화된 교육을 말합니다. 제도화된 교육이요. 네, 지금 청취자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같은 국가 공인 자격증을 따거나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는 과정이 대표적이죠. 아, 국가나 학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단계죠. 그럼 두 번째, 무형식적 성장은 뭔가요? 형식적이 아닌 거니까 학원은 아닌데 뭔가 배우는 그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공식 학위 과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학습 기회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말에 열리는 코칭 세미나, 특정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2, 3일짜리 워크숍, 관련 학회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하, 형식적 성장보다는 기간이 짧고 유연하지만 그래도 커리큘럼은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비형식적 성장은 제도나 조직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을 의미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일상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이에요. 자기 주도적 학습. 네, 자료에서 든 예시들이 아주 현실적인데요. 과거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때 감독님은 왜 그런 지도를 하셨을까 하고 성찰하는 것.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존경하는 선배 지도자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멘토링. 동료 지도자들과 커피 한잔하며 요즘 애들은 이런 훈련 싫어하더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대화. 아,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 방식일지도 몰라요. 듣고 보니 개념은 명확한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솔직히 현장에서는 비형식적 성장, 그러니까 선배들 어깨 너머로 배우는 도제식 교육이 거의 전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자격증이나 워크숍 같은 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의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베테랑 지도자들이 자신의 경험, 즉 비형식적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도 신입코치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때 한 선배가 툭 던진 말이 선수들 말을 듣기 전엔 절대 먼저 가르치려 들지 마라 했어요. 와, 그 한마디가 어떤 코칭 세미나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비형식적 성장의 힘이죠. 맞아요. 그런 살아있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비형식적 성장에만 의존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위험이요. 네. 자칫하면 자신의 좁은 경험 속에 갇혀 나 때는 마리아를 반복하는 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시대는 변하고 스포츠 과학은 발전하는데 과거의 성공 방식만 고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형식적, 무형식적 성장이 빛을 발합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거군요. 네. 자격증 형식적을 준비하며 최신 스포츠 심리학 이론을 배우고 워크숍, 무형식적에 가서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내 경험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새로운 지식을 수혈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성장 방식은 각각 별개가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계군요. 정확합니다. 경험만으로는 아집에 빠질 수 있고 이론만으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계속 순환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님의 자격증 취득은 형식적 성장이라는 아주 단단하고 중요한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에요. 네, 첫걸음이죠. 하지만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무형식적, 지붕을 얹고 인테리어를 하는 비형식적 과정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비로소 전문가라는 집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첫째는 평가에 대한 거였죠. 네, 효과적인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재려는 것을 제대로 재고 있는가, 즉 타당도. 그리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고 있는가, 신뢰도. 네,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것. 특히 신뢰도에만 매몰돼서 타당도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브릭이라는 구체적인 기준표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평가가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성장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성장은 단 하나의 길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자격증 취득 같은 형식적 성장.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무형식적 성장. 네, 마지막으로 동료와의 대화나 개인적인 성찰 같은 비형식적 성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적 학습을 명확하게 구분했지만 진정한 전문성은 이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연결과 융합이요. 가령 자격증 과정, 형식적에서 배운 운동 역학 이론을 실제 지도 현장, 비형식적에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거기서 생긴 의문과 결과를 동료들과의 스터디나 세미나, 무형식적에서 공유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아주 좋은 통찰이네요. 어쩌면 최고의 성장이란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갈래 길을 잇는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